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야 대치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민주당은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연말 예산 정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의견만 적용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정부가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3시간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액 등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내대표 만찬 회동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인데 예산안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까지 겹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 여당은 날치기 예산안 취소 없인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설특검은 물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예산안 일방 처리라는 민주당발 초유의 상황이 계속되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일정을 3시간 늦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으며 꼼수와 망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랍니다. 대통령실도 30분 뒤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목소리로 야당 책임론을 강조한 건 상설특검은 물론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예산 감액안을 지렛대로 한 이재명 표 예산 증액 시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필수적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 없이 삭감해놓고 앞으로 기후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것이냐며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산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경 일변도인 당 원내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처음으로 찾은 지역은 여당 텃밭인 TK 지역입니다. 이 대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거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포항 지역 상인들을 만나선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포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태도에 따라 예산을 더 깎을 수도 있다고 한 원내 지도부와는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짧은 시간에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고요. 지역 예산을 챙기지 못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정성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처리해놔놓고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정안 내면은 협상하겠다. 그 따르고 속 따르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엔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상정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상정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정해도 예산안 수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초유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강경한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이 단독 처리 예고에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어요. 예, 이 예산과 관련해서 더 급한 건 야당이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여당은 지역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담고 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담습니다. 이 감액만 한다는 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161명으로 90명인 여당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반영해야 할 지역 예산도 더 많기 때문에 이 감액 간의 본회의 강행 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이슈인데 뒤늦게 여론전에 나선 걸 보면 대응이 좀 안일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여권이 제일 우려했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수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최근 3주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빠져서 갈등만 이어져 왔습니다. 예산 정국 전략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 당 지도부에서 긴밀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할을 나눈 듯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야당 모습, 이 여당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인데 추가 협상 여지는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이재명 대표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장 오늘 여야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감액안 처리 자체가 여야 모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다는 측면에선 양측 모두 조만간 이 접점을 모색할 공산이 큽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중앙지검장 탄핵과 야연루 사건들입니다.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네. 3명의 검사 탄핵안이 보고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관련 수사와 영향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 이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백현동 관련 의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때 기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 공소유지팀 이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 5명뿐인데요. 이지검장과 조차장 검사 2명이 야당의 탄핵 추진 대상자라 이들이 빠지게 되면 이 공소유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까? 예,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탄핵 대상인 이지검장과 조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있고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역시 조차장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다른 탄핵 대상인 반부패 수사 2부장도 민주당 관련 사건을 맡고 있죠. 네, 1심 판결문에 이미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이름이 명시된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훈 부장검사가 맡고 있고요. 또 윤관석 전 의원의 골프 접대 의혹 관련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도 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별도로 취재가 됐습니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예, 이 검사 탄핵 시도 자체가 방탄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고검으로 넘어가서 중앙지검과 무관하고 이 장기간 지연된 것도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4년 동안 왜 처리를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하튼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저는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검찰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석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1.4% 늘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역대 1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는 생산량이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8월부터 꺾인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어서 수출 동력이 식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수 부진은 더 우려됩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의류 소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사장님들의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겨울 할인이 시작됐지만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옷과 신발을 살 때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옷을 새로 사는 걸 많이 줄이고 이제 그렇다고 식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원 정도로 옷과 신발에는 11만 4천 원가량을 썼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옷과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4에서 5%대를 꾸준히 유지했었지만 역대 최소로 떨어졌습니다. 소비 위축의 타격은 40대 사장님이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 도소매업이 많은 40대 가구의 사업 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16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소매 판매를 장기간 덮친 결과입니다. 100번 정도 나갔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한 20번? 10번에서 20번?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 저물가 저성장이 고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장 볼 때 많이 구매하는 초콜릿, 또 커피와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상기후로 제품 원료의 가격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간식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과자 판매대가 붐빕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가격에 손에 쥔 과자를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새 계속 이제 오른다고 해서 이제 주로 1+1 하는 가격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과업체들이 과자 원료인 카카오값 상승을 이유로 초콜릿 과자 가격을 평균 10.6%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원두 가격 급등으로 커피 제품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아라비카 커피는 86% 올랐고 로부스타 커피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재배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줄게 되자 완제품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만큼 식품 가격 오름세는 더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은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수입해온다든지 하면 되는데 주식인 부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눈만 뜨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연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잘 짜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이정현 기자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체크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 쓰면은 꼭 현금 영수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금저축이나 이런 퇴직연금 같은 거 공제 한도액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최대한 한도에 맞춰서 넣어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간 납입액 900만 원을 모두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를 다 채우면 급여 수준에 따라 최소 118만 8천 원에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6.5%의 수익이 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 해당 연도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거고 IRP 내에서 또 운용하는 상품의 수익률도 별개이다 보니까 주택 청약저축제도 공제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 무주택자는 최대 1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경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87만 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혼인신고를 할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승합차가 담벼락을 뚫고 돌진해 300명 넘는 승객이 탄 1호선 열차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고 열차도 속도를 줄여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가 빠르게 돌진하더니 담벼락을 뚫고 철길까지 들어갑니다. 미처 정지하지 못한 열차가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은 그대로 수십 미터를 떠밀려갑니다. 집에서 딴쪽에 나서 나갔다가 그냥 담벼락이 밖으로 뚫리고 간반은 앞에 떨어져 있고 천천히 와서 빙글 나가자.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뚫린 옹벽엔 가벽이 설치됐고 주변에는 부서진 벽과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벽을 들이받을 때 경상을 입었지만 열차와 충돌할 땐 다행히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역을 200여 미터 앞두고 열차가 속도를 줄이던 상태라 약 300명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37대가 10분에서 40분씩 지연 운행됐습니다. 운전자는 접촉사고 뒤 제동장치가 듣지 않아 샛길로 들어섰다가 벽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막차 운행이 끝나는 대로 선로 옆에 치워둔 차량을 견인해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우리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폐기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하나하나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날카로운 물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 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보호 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쓰레기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선별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흙탕물과 음식물로 뒤덮인 쓰레기들을 소재별로 재빠르게 분류합니다. 선별원 30명이 용인시 전역에서 모인 쓰레기들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냅니다. 네, 이곳에 밀려드는 쓰레기가 하루 60톤입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들러붙은 쓰레기부터 깨진 유리병, 그리고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있는 페트병까지 한 곳에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추위나 악취보다 힘든 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칼 같은 거에 이제 하시거나 줄서기 같은 거 올 때 찌드신 적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신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가 한번 튀어가지고 얼굴에 여기 긁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용 폐기물까지 섞여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대형 기계들이 많다 보니 끼임 사고 등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도 재활용센터에서 사망사고 2건이 있었는데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환경공무관에 관한 안전규정만 있을 뿐 선별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재활용 선별원들을 포함한 소각화 매립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제대로 된 안전 기준조차 부재해서 안전규정 확립은 물론 좀 더 세심한 분리 배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전남 인근 바다에서 배가 그물줄에 걸려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안성과 양평에서는 컨테이너 화재로 주민 2명이 화를 당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건호 기자입니다. 포구 한쪽에 대형 어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임자도 북방 4km 해상에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새우잡이 조업을 하다 그물에 걸려 추락한 겁니다. 동료 선원들이 1명은 구조에 성공했지만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작업하다가 이제 내 구조물에 부딪히신 것 같더라고요. 형광색 외투를 입은 외국인들이 배에서 내려옵니다. 안전하게 항항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십시오. 현재 4명 중 3명 마스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로 LPG 운반선의 무단 승선에 플라스틱 감축 시위를 벌이다 12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LPG 이런 게 이제 플라스틱 원료 그런 거여서 플라스틱 규제 같은 거 이제 뭐 강화하라는 환경단체니까요. 아무래도. 어제 저녁 9시쯤 경기 안성의 한 비료 공장에 있는 휴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2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또 경기 양평에서도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의료계 대표였던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정부를 비판하며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9개월째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갈등 봉합은 요원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 의정협의체. 의료계 대표로 참여해왔던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출범 3주 만에 좌초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2025학년도에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2월 중단과 2026학년도 증원 유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협의체 파행은 당연한 결과였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쇼였던 것 같아요. 면피용이죠.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율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현재 출근율은 8.6%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신개념 버스 정류장, 요즘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반응이 좋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데요. 단가가 비싸 자치구별로 개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는 건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대기실에 승객들이 앉아 버스를 기다립니다. 폭설과 기습 한파에 스마트 정류장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확실히 따뜻하고 열이 나는 의자도 있어서 더 앉아서 기다리기 편한 것 같아요. 여름엔 냉방도 되고 미세먼지도 막아줍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1억 원을 넘다 보니 재정 자립도에 따라 개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성동, 서초 등엔 수십 개씩 있는데 강북, 노원, 구로 등은 하나, 둘씩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확대를 원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난색을 표합니다. 구비로 하다 보니까 만들려고 이제 예산을 올렸었는데 돈이 없어서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중구와 강남구처럼 광고 공간을 내주는 식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 설치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적거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엔 민간도 투자를 꺼려 이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이 사흘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식량 주권과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여당은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농업 4법 둘러싼 쟁점들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먼저 농업 4법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다음의 4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한데요. 쌀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를 밑돌면 그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도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도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서 매입가를 정하고 수매 규모는 작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대로라면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다 사들여야 하는 반면 이 농가는 쌀 경작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은 악화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재정 부담 관건일 텐데 얼마나 더 커지게 되는 겁니까? 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쌀이 남아 돌면서 정부가 쌀을 사는 데 쓰는 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 7,700억 원을 썼고 올해는 2조 2천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민주당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1조 원 이상이 더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쌀 과잉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던 정책이 다시 원점이 되는 것 아니냐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2 요구를 건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정부가 쌀값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입니다.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돈으로 농민들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도리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남아도는 쌀은 그럼 어떻게 할지 좀 대안이 있어야 건설적 토론이 될 텐데요. 어떤 게 정말 농업을 살리고 또 농가를 위하는 길일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입니다. 이 소비 불황에도 쇼핑을 나온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이태영 특파원이 미국 시민들의 모습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쇼핑 거리입니다. 가게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알리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수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미국은 관세 인상 전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Probably. I just feel like Trump is a businessman, so I feel like he's, in order to keep things in America, I know he's very pro-America. That's one method that he's going to use, so I think so, yeah. 전미 소매협회는 의류와 장난감 등 6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2자릿수 이상 오를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Todo el que compra 1,000 o 10,000 libras, todo el tiempo le va a afectar porque lo que nos cobren nosotros se lo vamos a cobrar al consumidor. 트럼프는 SNS에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을 겨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트럼프가 캐나다의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급하게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가올 트럼프의 관세 보복에 대비해 원유와 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이 전쟁을 보면 과거 다른 분쟁보다도 드론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은서 기자가 현대전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드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날아드는 드론대를 쉴 새 없이 요격합니다. 러시아군이 하룻밤 사이 공격용 드론 188대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Майже 200 доказів, що російські бажання вкрай далекі від будь-яких ідей про справжній мир. 러시아는 이후로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нами был нанесен комплексный удар с применением 90 ракет подобных классов и 100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оражено 17 целей.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돼 100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Блекаути – це просто дуже жахливо і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тяжко працювати. Це постійні лампи, постійно треба їх заряджати. Темно, холодно, дуже холодно.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공격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장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민간인 주거지까지 들어와 인명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This week's massive missile and drone attacks by the Russian Federation on Ukraine's power network have heighten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plight of civilians who are facing a winter of hardship.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돌진하는 자살 폭탄 기능부터 숨어있는 적군을 찾아내는 정찰 기능까지 수행 임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력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폭 드론을 러시아로 되돌려보내 폭발시키는 GPS 교란 작전을 수행 중이고 북한산 불새 대전차 미사일도 드론으로 격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Ситуація дуже критична. Не вистачає сил саме піхотних, які могли б зав'язати бій, якийсь протриматись час, коли б дрони зробили свою роботу. 동맹국들도 드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인공지능 드론 4,000대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를 돕고 있는 북한도 무기 전시회에서 골판지 자폭 드론 등을 선보이며 드론 개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에선 지난 여름 대규모 수해 피해 복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북한 인부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야간에도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사흘 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지역 수해 복구 현장 영상입니다. 어두컴컴한 야밤에 공사가 한창인데 주변에 환한 조명 하나 없이 아파트 층층에서 새빨간 불빛만 새어나올 뿐입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5도를 밑돌았는데 인부들이 아파트 안에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며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복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혹한에도 야간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초론 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데 대한 결심을. 위험천만한 고층 작업도 포착됐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지붕 위에 앉아있는 인부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인부 8명은 2개의 긴 줄을 뒤로 힘겹게 잡아당기는데 이 줄은 외벽 작업 인부들이 탑승한 곤돌라에 연결돼 있습니다. 자칫 추위에 손이 얼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당기면 일정하게 당겨줘야 이게 똑바로 수평으로 올라갈 텐데
어느 쪽에 힘이 조금 더 세면 이 기울어지지 굉장히 위험하죠. 북한 노동신문은 대규모 주택과 공장 건설 작업을 빨리 완수하라며 김정은의 지방 발전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애기봉 생태공원에 유명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DMZ 인근에 위치해 검문을 거쳐야만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페라는데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를 타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야 마주할 수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강 건너 북한 송악산과 개풍군의 들녘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 전망대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망대에는 대형 만원경도 설치돼 있습니다. 저기가 뭐고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우리는 먹으면서 그걸 듣는 거지.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1.4km.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군사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세 카페에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It's like a historical moment, right? So it's nice to be, seeing the veterans. To know more about the culture,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So it's nice to be a part of it. 김포시는 카페 측과 함께 애기봉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 음료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복합 문화 시설과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안보 관광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젊고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안보 평화의 중요한 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는 21일 애기봉 전망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프로축구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플레이오프 2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K리그 최고 연봉팀 전북이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이랜드와의 1차전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김진규의 강력한 슛이 이랜드 골키퍼 문정인의 손끝에 걸립니다. 이어진 세트피스에서도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1부 리그 잔류가 절실한 K리그 최고 연봉팀 전북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전반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문선민이 문전으로 침투하면서 가볍게 올려준 공을 티아고가 마무리했습니다. 반격이 절실했던 이랜드는 후반 강점인 세트피스로 전북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K리그 레전드 오스마르가 타점 높은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마지막에 우승팀은 전북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전진우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 전북이 1차전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북과 이랜드 두 팀은 8일 전주로 자리를 옮겨 운명을 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패스를 주고받던 대구 에이스 세징야가 넘어지면서 상대의 골망을 흔듭니다. 에드가는 세트피스 혼전 상황에서 절묘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까지 넣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3대4로 패했던 대구는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 골을 내줘 연장전 승부를 치러야 했지만 이찬동의 결정적인 골로 1, 2차전 합계 스코어 6대5로 충남 아산을 극적으로 따돌리고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밤무나 연무가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6도, 대구 4도로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6도, 울산 18도까지 올라서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비혼 출산 문제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요소를 갖췄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강한 관념 바탕 위에 모델인 엄마는 미혼이고
아빠는 유명 배우. 여기에 사생활 추측까지 올라와 폭발했습니다. 이 배우는 친부임을 인정했고 이를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혼 여부를 떠나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가 생긴 겁니다. 두 성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 일이듯 유명인으로서 여러 따가운 시선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간 비혼 출산율이 5%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한 해 신생아는 2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혼외 자녀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가 이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야 하느냐일 겁니다. 기왕의 논의가 시작된 김에 꼭 결혼이란 틀에 얽매이기보단 비혼 출산에 대한 깊은 토론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됐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